아마존과 마블의 영리한 전략입니다. 정말 여러분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단 무언가 열심히 한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혜택 같은 전략. 야, 내가 뭣도 모르고 비즈니스 한다고 깜짝구나. 맥락적 사고가 없으면 히든에셋 전략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얼마나 무언가를 열심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서 그 당시에는 소용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그 열심히 했던 것들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일치월장의 저자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강의의 제목은 아마존과 마블의 영리한 공통된 전략입니다. 이 두 기업은 되게 다른 기업 같지만 다른 기업이죠. 예. 마블은 아시죠? 예, 여러분 어벤져스, 또 아이언맨을 통해서 영화, 또 캐릭터 이런 산업으로 지금은 이제 디즈니가 인수를 했고요. 아마존은 뭐 세계 최고의 온라인 쇼핑 업체인데 이 두 기업이 크게 성장하게 된 계기는 비슷한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전략은 단순히 어떤 큰 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기업, 또 어떤 조직이든 그리고 어떤 개인이든 다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치월장의 전략편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또 앞으로 일하시면서도 구사할 수 있는 거고, 의외로 이 전략을 통해서 많은 예상치 못한 혁신을 구축해낼 수 있습니다. 단 무언가 열심히 한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혜택 같은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마존 하면 떠오르는 게 뭐나요? 뭐 당연히 온라인 쇼핑이나 뭐 온라인 서점, 킨들, 그렇죠? 그리고 또 좀 더 나가면 요즘에 인공지능 비서, 그리고 제프 베조스가 요즘에 또 아마존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세계 1위의 부호가 되시기도 했고, 그렇죠? 또 그분께서 뭐 그분도 앨런 머스크와 비슷하게 어떤 우주에 대한 열망이 있으시고 그런 것들이죠. 아마존이 지금 미국에서 시가총액 탑 10 안에 드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마존의 수익이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뭐 온라인 쇼핑이나 뭐 온라인 서점, 뭐 킨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아마존이 영업이익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마존 자회사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서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세계 최고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예요.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어떤 대규모 서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러한 우리가 하드디스크나 이런 기계에 저장을 했다면, 이제는 어떤 대규모 대규모 컴퓨터 서버에 우리가 이제 저장을 하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를 두 군데나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애플 거도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PC는 윈도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쓰고 있습니다. 매우 싸지만 용량이 되게 요즘에 커졌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벌게 됐냐면, 원래부터 이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만들 생각이 처음에 없었습니다. 계획한 게 아니에요. 이제 온라인 쇼핑 업체다 보니까 이 온라인 쇼핑을 이렇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튼튼한 큰 서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가장 쇼핑이 붐일 때가 언제입니까? 블랙 프라이데이죠. 미국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인데, 그 다음 날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이때 이제 어마무시한 쇼핑 대란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쇼핑 대란이 벌어지니까 아마존이 그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큰 서버가 필요하겠죠. 예, 서버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한참 사람들이 그걸 막 쇼핑을 하고 선물하고 막 하고 있는데 사이트가 다운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회사 망하는 거죠. 예, 경쟁 업체도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서버가 다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규모 서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다운되지 않고 잘 접근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항상 그런 서버가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블랙 프라이데이는 워낙 특이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 감당할 서버는 평소 때는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잉여 자산이었죠, 잉여 자산. 아, 진짜 이때 다운되지 않으려고 우리가 많이 준비해 놨는데 서버를 평소 때는 이게 활용을 전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마존이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잉여 자산을 활용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어떻게 활용했냐면 일반 작은 업체들 있잖아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서버를 구축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요. 또 관리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런 기업한테 이거 빌려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서버를 이용하고 싶긴 한데 그 서버를 구축할 수도 없고 관리 같은 전문성도 필요 없고 게다가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아마존이 야, 니네 이거 싼 값에 빌렸어. 니네 서버 구축할 필요 없어. 관리하는데 그게 신경 안 써도 돼. 하고 이렇게 서비스를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것이었습니다. 잉여 자산을, 버린 자산을 재활용한 것이죠. 이런 전략을 이제 히든 에셋 전략, 숨은 자원 전략이라 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거는 잉여스러운 게 아니었어. 낭비가 아니었어. 맥락을 바꿔서 저희가 완공에서 맥락적 사고 얘기했죠.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왜 사고편의 맥락적 사고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전략에 대해서 히든 에셋을 얘기할 때 맥락적 사고가 없으면 히든 에셋 전략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맥락을 달리 봤더니 이거는 원래는 잉여 자산이었는데 숨은 자산이었는데 가치 있는 자산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마도 또 생각해 봅니다. 야, 그러면은 이거 온라인 그 서버 말고 다른 것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아마존이 물류 회사잖아요. 물류 창고와 배송 인프라가 있잖아요. 야, 이것도 빌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남는 잉여 창고 또 그 배송 인프라 이것도 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마무시한 또 이익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그 베인 컴퍼니가 이제 광고미화 조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아마존처럼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유통업체들은 이렇게 숨은 자산을 이용할 것들이 평균적으로 15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워낙 대규모로 그 물류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서 대규모 어떤 설비부터 뭐 여러 가지 것을 준비하는데 실제로 그 사이에서 잉여스러운 게 많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재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바로 이제 숨은 자산 전략, 히든 에셋 전략이라고 합니다. 마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블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완벽하게 깨달은 건 아니었지만 결국 자신이 갖고 있던 이 자원의 가치를 제대로 이제 바라보는 게 된 거죠. 마블이 1998년도에 주가가 1달러까지 떨어집니다.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떨어져요. 예. 그러다가 이제 1차 돌파구를 한 것이 뭐냐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라이센스로 판 거예요. 그래서 뭐 장난감이나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영화에도 등장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서 라이센스로만으로 수백억의 이제 그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마블 캐릭터로 대박난 이제 처음으로 완벽하게 대박난 영화가 스파이더맨이에요. 소니 픽처스에서 이제 만든 영화죠. 매출이 1조였습니다. 1조였어요. 근데 매출 1조일 때 마블이 받은 돈은 얼마일까요? 300억 원이에요. 300억 원. 이것 봐라. 이거 스파이더맨 원래 우리 건데
빌려줬더니 얘네는 이거를 1조로 만들어 버리네. 우리 300억 받는데. 스파이더맨 2는요. 또 어마어마한 흥행을 기록했지만 그 라이센스 비용으로 120억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낮지가 않구나. 실제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것이구나. 진정한 숨은 자산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블은 이제 단호한 혹은 또한 대담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든다. 그래서 마블이 이제 라이센스 사업을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제작에 주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영화 작업에 들어가게 되고 2008년도에 첫 작품을 내놓게 되죠. 그 작품이 여러분도 다 아시는 아이언맨입니다. 아이언맨은 7천억의 매출을 올리면서 마블의 캐릭터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하게 됩니다. 원래 그 캐릭터를 갖고 있었어요, 마블은. 근데 주가가 1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걸 처음에 1차적으로 활용을 해요, 라이센스로. 몇백억 벌죠? 근데 소니 픽처스 보니까 이거를 조 단위로 키워버린 거예요. 우리의 자산의 가치가 이 정도구나. 그래서 과감하게 뛰어들죠. 물론 영화 산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뛰어들다가 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심지어 여기는 검증이 됐어요. 저희 1초월장 선택 프로세스 5가지 말씀드렸죠? 그 중에 뭐가 있죠? 검증의 과정 거쳤는가. 검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망하면 어떡할 거예요? 대신이 없는데. 근데 소니 픽처스가 검증을 해준 거예요. 니네 캐릭터 잘못 만들면 대박 터뜨릴 수 있어. 그래? 그럼 우리가 만들지. 그래서 아이언맨을 대박 터뜨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 헐크도 대박을 터뜨리죠. 대박 터뜨리니까 우리 또 이제 디즈니가 가만 못 있죠? 디즈니가 너무 이제 마블이 우리랑도 잘 맞고 너무 탐스러운 거죠. 그래서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주식 프리미엄 한 29% 정도 더 붙여가지고 마블을 전격 인수하게 됩니다. 마블을 인수하면서 디즈니예요. 디즈니 세상에서 가장 콘텐츠를 잘 만드는 회사, 가장 스토리를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딱 합치니까 뭐가 등장하죠? 어벤져스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야, 니네 우리 캐릭터 이렇게 좋은데 왜 하나만 나와? 다 같이 나와! 어벤져스. 어마어마한 이제 매출 상승을 보게 됐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디즈니가 마블 인수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에 폭스 또 인수했죠. 그러면서 그 이제 엑스맨까지 같이 이제 디즈니에 합류되는. 그래서 어벤져스에 엑스맨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마블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자산을 잘 활용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제 이게 맥락적 사고입니다. 맥락적 사고. 여러분, 여기에 성냥이 하나 있어요. 이 어두운데 성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냥은 어떤 용도를 활용할 수 있겠죠? 다 켭니다. 다 켜요. 켜면은 밝아지겠죠. 밝아지죠. 성냥은 이 어둠 가운데 밝음을 주는 용도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냥은 짧죠. 금방 타서 없어지겠죠.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뭔가 열심히 했어요. 뭘 열심히 했냐면 장작을 많이 모아놨어요. 나무를 패 장작을 모아놨다고요. 딱 켰어요. 켰더니 어둠을 밝혔는데 봤더니 여기에 난로에 장작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불을 붙일 수 있겠죠. 그렇죠. 원래 이 성냥의 용도는 원래 이 어둠을 밝게 하는 거였는데 순식간에 장작이 있는 순간에 따뜻하게 만들 수 있고 열을 만들 수 있고 그 열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용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맥락에 따라서 이 성냥의 가치가 또 달라진 거죠. 그렇죠? 이게 맥락 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블과 아마존이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전략인 거죠.
뭐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야쿠르트 아줌마 같은 경우, 뭐 2016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 주요 키워드였죠. 야쿠르트 아줌마. 저희 동네에도 이렇게 있는데, 야쿠르트 아줌마 때문에 이제 그 매출이 많이 올랐는데, 야쿠르트 아줌마도 예, 숨은 자원을 활용하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야쿠르트 아줌마가 있었어요. 아줌마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아줌마들이 했던 건 뭐냐면, 그 전에 뭐 이렇게 막 이게 뭐 이렇게 야쿠르트 아줌마 그 차 타고 돌아다니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들이었어요. 여기에 신선하고 참신한 제품들이 조합이 딱 되니까 이 야쿠르트 아줌마가 대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흘러서 이제는 야쿠르트 아줌마가 뭐가 필요하냐. 다 요즘에 온라인으로 사고, 그냥 다 마트에서 사는데 아줌마 뭐가 필요하냐. 근데 이거를 역발상한 거죠. 그 자원을 활용한 겁니다. 왜냐면 야쿠르트 아줌마만이 팔 수 있는, 직접 팔 수 있는, 또 야쿠르트 아줌마가 갖고 있는 장점들 있잖아요. 얼마나 되게 친절하십니다. 인사도 잘해주시고 기분 좋아요. 그리고 길 가다가 또 갑자기 이런 신선한 제품들, 좋은 제품들, 또 게다가 야쿠르트 아줌마만이 파는 그 히트 상품이 있습니다. 먹고 싶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발상을 달리해가지고 재활용한 케이스를 할 수 있겠죠. 닥터 스칼프라는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두피 탈모 치료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국내에서는 조금 성장하다가 한계에 부딪혔는데, 중국에 가서 조금 중대박 난 케이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아이템이 국내에는 한계가 있는데 해외에 더 잘 먹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국내에 안 된다고 해서 해외에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내용이 아니라 이걸 해외에 더 더 히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더 대박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 한국에서, 국내에서 이게 한계가 있던 자산이었는데, 이게 해외에서는 통할 수 있는 자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숨은 자산 전략입니다. 콘텐츠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유튜브, 페이스북, 뭐 트위터,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그냥 블로그,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채널들을 이용하는 유저의 연령과 관심도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A 채널에서는 히트를 못했지만 B 채널에서는 히트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영상이 페이스북에서는 별로 반응이 없지만 유튜브에서 반응이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채널마다 다른 거죠. 블로그에서는 잘 된 글이었지만 이것이 뭐 인스타나 뭐 이런 데 올라가면 별로 반응이 없다든지. 예.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같은 컨텐츠를 할지라도 어떤 채널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 채널에 올리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잖아요. 그런 채널은 다 공짜니까. 그래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함으로써 갖고 있는 컨텐츠의 자원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개인을 보죠. 정말 우리가 평소에 뭔가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일초월장을 어떻게 쓰게 됐냐면, 만약 제가 이런 경영 쪽에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책을 바로 쓰자고 했을 때 쓸 수가 없었겠죠. 제가 스타트업을 하다가 한번 또 말아먹었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왜 내가 실패했는지 알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자료도 많이 읽었고요. 그리고 깨달았죠. 야, 내가 뭣도 모르고 비즈니스 한다고 속된 말로 깝쳤구나. 정말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장점 하나로 비즈니스 할 수 있다 생각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냐면 비즈니스, 특히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은 다방면의 어떤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데 부족했구나. 예. 그래서 제가 많은 책들을 읽었고 많은 자료를 읽었고 또 제 경험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자영업 그리고 프랜차이즈 관련된 업계도 있었었고, 그리고 뭐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일반 직장에 다녔었고, 그리고 창업도 세 번째 하고 있고, 스타트업도 했고, 거기에 저희 같이 하는 신박사님 어떻게 했죠? 네, 대기업 출신이에요. 삼성 출신이잖아요. 그것도 그 엘리트 코스 밟고 나왔고, 또 개인이 법인
세워본 경험도 있고, 그래서 성공한 경험도 있고, 이런 자원들이 같이 부딪혀 된 거였거든요. 근데 저랑 신 박사님은 원래 그런 거를 책을 쓰려고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니었어요. 책을 쓰고 제가 쓰려고 저도 책을 많이 읽은 게 아니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생 공부를 하고 우리가 개인의 성장의 측면을 봤을 때 공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학습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공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자고 했을 때 저와 신 박사님의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또 그런 공부가 없었다면 일초월장은 나올 수가 없었죠. 그 전에 일초월장을 쓰려고 그렇게 공부하고 경험한 게 아니었지만, 맥락을 달리하고 또 서로 어떤 기획이 됐을 때 그렇게 해놓은 숨은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돼서 이 책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었으면 이 방대한 책이 단기간에 5, 6년 걸릴 수도 있었겠죠. 이 책을 준비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얼마나 무언가를 열심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열심히 해서 그 당시에는 소용이 없을 수가 있어요. 딱 봤을 때 열심히 한 게 별로 지금 이거 별로 그 순간엔 도움이 되는데, 야, 이제는 내가 살아갈 땐 그게 도움이 안 되네? 그 순간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그 열심히 했던 것들을 재활용하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아니지만 내가 맥락이 바뀌었을 때 내가 열심히 한 것들은 재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은 내가 경험했던 것들은 재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더 큰 가치로 키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열심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저는 지금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 매우 후회합니다. 그 당시 그래도 수학 우리가 뭐가 필요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쓰고 공부를 할 때 그때 열심히 안 한 게 너무나 후회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에 매우 몰입을 해서 열심히 하게 된다면 그 열심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에게 보답이 될 거예요. 맥락이 바꿔지면. 그런데 여러분에게 더 적극적으로 맥락 사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장점, 내가 지금 했던 경험들, 내가 갖고 있던 숨은 자산은 무엇이지? 이걸 어떻게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활용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사람과 일을 하면 내가 혼자 했을 때는 무가치했던 것이 이 사람과 같이 하니 유의미한 자산으로, 가치로 승화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신 박사님과 그런 경우입니다. 신 박사님도 마찬가지고. 둘이 합쳐지니까 혼자 했을 때보다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원래는 갖고 있던 숨은 자산이었는데 합쳐지니까 훨씬 큰 몇 배 이상의 가치를 저희 내고 있습니다.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고, 일을 할 때 마찬가지고, 개인의 어떤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던, 열심히 했던, 지금은 잉여스럽다고 했던 자산들, 자원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재활용될 수 있을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과 할 때 했을지 고민하신다면 의외로 놀라운 행운이, 놀라운 보답이, 또 내가 예전에 열심히 했던 것이 이제서야 빛을 발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마존과 마블의 이야기를 통해서 숨은 자원, 히든 에셋, 숨은 자산 전략을 여러분 일하시는데 삶에 잘 적용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